우선 이제 미래 전망입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2017년에 25%였던 수준에서 2024년에는 3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한 절반 정도가 아마 바이오 의약품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산업은 이제 4에서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 헬스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에서 8%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바이오 USA라고 필라델피아에서 바이오 기업분들이 파트너링 하시는 그런 이제 행사에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행사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핫한 영역은 매년마다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라이센싱 관점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뭐 크리스퍼 캐스9, 칼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가장 핫한 영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영역이 그 외의 유전자 치료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순위권은 아니지만 사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딜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뭐 10위권 내에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AI 기반 헬스케어 제품들은 이제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들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아빌리파이 마이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칩이 알약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제 시간에 제대로 약을 먹는지를 보는 그런 제품입니다. 굳이 뭐 감기약 같은 거 먹을 때 칩까지 달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아빌리파이라고 해서 조현병 치료제고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규칙적으로 제대로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칩이 위에 닿으면 위산과 반응해서 이제 미세한 전류를 만드는데, 그게 몸 밖에 있는 웨어러블 기기랑 연동이 돼서 이 환자가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 알 수가 있고, 칩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가능한 칩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돼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이미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허가를 받게 돼서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핸드폰 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으로 치료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따라가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중독 증상, 알코올 중독 같은 여러 가지 중독 증상들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에 FDA 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는 마약 증상까지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이제 이런 사례들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 뭐 건강관리 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이제 치료 개념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23andMe 이 부분은 다 너무도 잘 아시죠? 근데 이 사진 왜 넣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USA라고 이제 필라델피아 갔을 때 제가 그냥 목이 말라서 CBC라고 이제 이렇게 미국에 막 널려 있는 그 약국 스토어죠. 그 리테일 스토어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카운터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터에 우리 뭐 자주 쓰는 그런 제품들이 보통 이제 바로 계산하는 카운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23andMe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손쉽게 23andMe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유전자 분석 키트 제품이죠. 그래서 그 키트를 사서 침 한 방울 하면 이제 그 본인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뭐 슈퍼마켓에 가면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요. 마지막 그림은 이제 수술용 다빈치 로봇. 이제 아직은 로봇이 정말 수술까지 활용되는 경우들이 드물긴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가별 정책은 사실 주요국들은 바이오 헬스 산업에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21세기 치료법이 2016년에 통과가 되고 암정복 이니셔티브라든지 정밀의료, 브레인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에이메드라고 해서 일본에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으로 나눠져 있던 보건의료 R&D 관리를 한 곳에 모아서 단일 기관을 출범을 시키죠. 그래서 2015년에 그런 큰 변화가 있었고 재생의료진흥법이라든지 안전성합보법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노베이티브 메디슨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강의료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영국도 10만 명 이제 지놈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100만 명을 확대하고 유전체 확보는 500만 명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제조 2025에서 바이오 헬스 부분을 강조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나가 보면 사실 저같이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좀 바이오 헬스에 대한 관심이나 이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 어떤 그 큰 흐름 속에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어떤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글로벌 이제 신약 개발할 때 보통 1조에서 2조 정도 들고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후보 물질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한 10여 년의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게 1개 정도 신약이 개발되는 굉장히 성공률은 낮지만 성공했을 때 어떤 그 리턴은 굉장히 많은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바이오 헬스 부분을 꼽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2016년에 바이오 헬스 전체 시스템 진단을 하면서 이제 좀 그림을 그렸던 건데 사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모든 이제 R&D 산업들이 그렇지만 대학과 출연연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연, 연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바이오 헬스 부분은 특히나 기존 기업과 바이오 벤처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 필수 전략인 거죠. 그래서 기존 기업이 어떤 그 바이오 벤처의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협력해서 잘 흡수하고 기업들이 제품화하고 이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바이오 헬스 부분이고요. 바이오 헬스 부분은 요 밑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의료 제도, 전달 체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규제 당국이나 보험 당국, 의료기관, 환자까지 이어지는 그 R&D 이후의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또 바이오 헬스죠. 그래서 그 차별점을 좀 많이 주목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 관련돼서 바이오 의료 쪽은 사실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딜로이트에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제약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타기관과 협력했을 때 성공률이 한 3배 정도 높더라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협력도 이제 섹터를 넘어선 협력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부분과 IT가 결합된 그런 협력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라고 하는 화이자나 GSK, 얀센, 머크 이런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업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더 빠르게 이제 그런 후보 물질 찾아내는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검사 업체 그 23andMe에 갖고 있는 축적된 유전자 정보를 이제 GSK에서 3억 달러 투자해서
500만 명 정도의 그 DNA 정보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 부분을 막 얘기를 할 때 유전자 검사라는 부분이 가진 의미가 이제는 그 검사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죠. 신약 개발을 하는데 더 많은 어떤 그 리소스로 활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부분은 사실 이제 바이오 헬스는 생명과 건강, 안전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중요한데 느슨한 규제, 뭐 약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불가역적인 사고를 만들고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인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뭔가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한 예가 이제 2014년에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의 그 제품 라벨에 그 암 유발 그 위험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파트너사인 그 엘린 릴리랑 해서 다케다 제약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억 불, 30억 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받은 바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기술 발전과 동떨어진 규제는 오히려 국민이 더 보다 나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저해하고 또 삶의 질이나 산업 발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말 이제 균형이 중요한 부분이 바이오 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의 좀 특징이 이제 높은 고용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부분보다 취업 유발 계수가 훨씬 더 높고 현재 이제 국내 바이오 일자리 비중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이제 바이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2대 그 주력 산업을 통계를 내보면 그 산업 기술 인력의 부족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통계를 내보면 가장 높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그 다음이 바이오 헬스랑 그리고 화학 산업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가 인력 부분에 대한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술 역량을 좀 보시면 이제 생명이나 보건의료 쪽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5%,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 3.5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는 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줄기세포 쪽이나 불임 난임 극복 기술 이런 쪽에 좀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이제 의료 영상 융합 기술 부분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출 실적은 보시면 사실 이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4조 6천억 정도인데 그 전에 비해서 한 27%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수지는 적자인 상태, 아직은.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3조 정도였다면 2017년에 3조 5천억 정도 수준이고 아주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이지만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증가도 하고 있지만 무역 수지도 지난 3년간 흑자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전체적인 산업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약기업에서 기술 수출이 작년에 이제 10건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사실 이제 코롱을 빼가지고 약간 수출 다시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41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규모를 조금 보시면 2017년에 국내 의약품 업체 이제 현황을 보시면 한 350개 정도 국내 의약품 업계 중에서 생산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이 6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탑이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생산액을 보시면 한 9천억 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노바티스, 물론 생산액과 매출액이 다르긴 하지만 노바티스 집계는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빅파마와 비교했을 때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3,200개 정도 업체 중에서 생산액 1,000억 이상이 기업 5개 수준이고 국내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한 7,000억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32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발전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은 바이오 헬스에서 이제 생존 전략이자 이제 필수 전략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그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에서 보면 의료 산업에서 보신 그런 이제 논문이었는데 여러 가지 오픈 소싱이나 크라우드 소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내부에서 직접 R&D를 하지 않는 R&D 가상화 모델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기업 간의 파트너링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 기업들, 중견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협업 모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진들 아마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랩 센트럴이라고 해서 보스턴에 좀 유명한 인큐베이팅 모델이에요. 주변에 다 이제 빅파마들이 다 쌓여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랩 센트럴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벤치 하나 빌리고 뭐 아니면은 셀 하나 빌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각자 자기 이제 제품 개발하는데 특징적인 거는 제가 보스턴에 이제 갔을 때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2017년 자료였는데 그 빅파마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제약사들과 이제 그 뭐 커피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팅을 하는 횟수가 2017년에 162건이었어요.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면은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게 네덜란드 엔트호반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 하이텍 캠퍼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립스의 모델인데요. 보통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대표적인 모델이고 암젠 뭐 이런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런 활동들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해서 의료기기 기업이 이런 모델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처음 봐서 작년 2018년에 여기를 방문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캠퍼스 자체가 필립스에서 뭐 R&D도 하고 이제 개발도 하고 이런 곳인데 거기 한 켠이 또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런 모델들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필립스에 있는 이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식의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올해 필라델피아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펜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유펜 대학에서 이제 이런 인큐베이팅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페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이제 한 층이 이제 바이오 쪽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 기업들은 어떻게 활동하냐면 그 존슨앤존슨이 사실 이제 스타트업 키우는 그 이노베이션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이죠. 거기에서 이제 페노베이션 그러니까 유펜이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존슨앤존슨의 이노베이션 그 전담팀이 같이 붙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은 사실 스타트업은 하는 것마다 다 걸림돌인 거잖아요. 다 처음 해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전담팀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본인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맞춰서 맞춤형 이제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도 마찬가지 유펜에 있는 그 스컬비 야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보다 조금 더 큰 기업들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 치료제 스파크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한 6년 만에 갑자기 막 몇 명 스타트업에서 이제 거의 중견 이상으로 커져버린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이제 이런 대표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 그래서 실리콘이 아니라 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 대표 기업인 스파크 테라피스가 있고 옆에 이제 그 바이오 생산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런 이제 페노베이션 같은 기관 그 시설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렇게 좀 차별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인데 이 부분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적시에 이제 제품이 출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21세기 치료법 그 큐럴스 액트에서 재생의료 부분을 이제 신속 승인하는 별도의 트랙을 또 만들게 됩니다. 물론 FDA는 신속 허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뭐 패스트 트랙이나 브렉스루 테라피나 엑셀러레이티드 어프루벌이나 프라이오리티 리뷰나 이렇게 4가지 트랙으로 신속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도 사실 뭐 유명무실한 그런 트랙이 아니라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게 이제 매년마다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2018년에 허가된 의약품 중에서 네 가지 트랙 중에 하나라도 이 트랙을 밟은 그런 신약의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3% 정도가 이제 그런 트랙을 타고 이제 허가가 된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속 허가 제도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 많이 확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재생의료 쪽에 또 다른 트랙을 만들게 됩니다. 재생의료 쪽에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제 드라이브인 거죠. 그래서 RMET이라고 해서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슨 그 어드밴스 테라피라고 하는 그 트랙을 만들어서 IND 단계에서 신속 승인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2019년 2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5월 달 기준으로 하면 102건이 접수가 돼서 36건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MET로 지정이 되면 브렉스루 테라피라는 그런 이제 트랙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FDA의 그 담당 이제 실이죠. 그 OTAT라고 하는 Office of Tissue and Advanced Therapy의 국장이 발표한 자료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잘하실 것 같아요. 그 FDA 디지털 헬스 쪽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액션 플랜이 2017년에 발표가 됐고, 규제를 이제 하는 방식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 쪽은 뭐 소프트웨어,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품을 허가하는 그런 속도와 기술에 맞춰서 그 기술에 발전하는 그 속도가 맞춰지지 않아서 FDA는 고민이 이제 제품이 아니라 제조사 방식, 제조사를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2017년에 애플이나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뭐 제인 존슨앤존슨, 로슈 이런 큰 기업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은 지금 끝난 상태고요. FDA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2019년 동안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걸 이제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할 건지 이런 상태인데, 기존의 규제 방식과 이렇게 프리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규제 방식의 효과성을 비교를 해서 이게 만약에 기존의 규제보다 뭐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이걸 확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리설티피케이션 제도가 지금 이제 더 본격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인력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학이나 박사과정생을 보면 사실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바이오헬스 관련 학과가 증가를 하고 있고, 생명과학 부분의 어떤 그 박사과정 입학생의 졸업생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 물어보면
어떤 기업들은 그런 말씀들 하세요. 돈 안 줘도 된다. 우리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산업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우수 인력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나 뭐 마스터 플랜 이런 거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이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필라델피아 사례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셀리콘밸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바이오 제조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제펄슨 대학에서 그 바이오 프로세싱 관련된 시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사실 R&D를 하더라도 그 제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이게 그다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거는 그 유명한 아일랜드 나이볼트라고 하는 그 시설을 벤치마킹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시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그런 결과이고요. 지금 6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이제 아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범부처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세 개 부처에 나눠져 있던 의료 R&D 부분을 하나로 에이메드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이메드가 탄생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과기부, 이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자원부 해서 세 개 부처가 이제 주요 부처이고, 그 외에도 테크니컬하게 정말 R&D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하는 부처들을 카운트를 해보면 바이오나 보건의료 쪽에 R&D를 하는 부처가 14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제 나눠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오 의약품이든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든 사실 이제 R&D 이후에 인허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건의료 전달 체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만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뭐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저도 사실 여기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 자문회의 안에 바이오 특별위원회,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주요한 어떤 기구들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사회적 합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첨단 기술과 발전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뭐 우버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말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 부분도 발전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잘 모아서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제 부분을 제가 좀 연구를 하다 보면 규제 개선 이슈들이 잘 합의가 되고 이제 하더라도 또 이제 뭐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 우려나 이제 반감 때문에 사실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이 확산되고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